여보, 안 돼! 제발만! 나 두고 가지 마! 30년 전 그날을 난 잊을 수 없다.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경찰이 그날 어떻게 했는지 며느리로 경찰은 절대 안 된다. 그녀가 아무리 순수하고 조심하세요. 착한 영혼의 고맙습니다, 소유자라 아가씨. 정말 할지라도 예쁘게 됐네요. 별 말씀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된다! 그러면서 시작해. 여경 앞에 온갖 비열한 덫을 놓는데 여경의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아버지는 쓰러지기까지 하는데 그러던 30조 재벌회장이 결국에 하는 말, 이순경, 내가 졌네. 제발 내 며느리가 되어다오. 그 서슬퍼렇던 시작해. 재벌회장이 어째서 다 고작 묶었습니다. 28밖에 안 된 고맙네. 새파란 말단 여경에게 무릎을 꿇은 걸까요? 무엇이 그 사무치는 원한까지도 눈처럼 높게 하고 재벌회장의 그 돌같은 마음을 돌려세운 걸까요? 지금 한 여경의 감동사연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꽃편지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이 어디든 인생꽃편지가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배달하겠습니다. 구름과 맞닿을 듯 치솟은 120층 그 꼭대기 집무실에서 한 남자가 통창 너머로 발민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진산 회장. 그는 자수성가로 진산이라는 신화를 이끈 입지전적 인물이었지만 그 신화의 밑바닥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깊은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30년 전 구진산 부부는 부둣가에서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던 노동자였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새벽 일을 나선 두 부부는 함께 부두를 걷고 있었죠. 이런 날은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둘은 길을 나선 거죠. IMF 직후라 하루 풀칠하기도 쉽지 않은 때였으니까요. 아내는 외상으로 갓산 생선을 가득 담은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있었죠. 사람 좋은 아내는 위판장에 지인들을 많이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들은 아내가 외상이라 하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수첩에 적기만 했죠. 구진사는 그런 아내가 산 생선들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이 비 오는 날 저 많은 걸 어떻게 다 팔겠다고. 그러면서도 구진사는 빗방울이 한 방울도 아내의 머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산을 그녀의 머리 위로 받쳐주었죠. 그것으로도 행복한 때였습니다. 위판장을 지나 긴 부둣가를 함께 걷고 있을 때였어요. 뒤쪽에서 차량이 빗뚤빼뚤 부부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뒤에서 비치는 강렬한 불빛에 우산을 든 구진사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당겼습니다. 차량은 다행히 구진산을 피해 지나갔지요. 그러나 아내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위판장에서 갓산 생선이 쏟아지지 않게 하려고 몸을 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쿵소리와 함께 아내의 몸과 머리에 인 다라이가 허공으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쾅소리와 함께 다라이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안에 담긴 고등어와 오징어 등 온갖 생선이 길바닥에 흐트러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내도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내의 머리와 가슴에서는 철철 피가 흘렀습니다.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진사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내를 친 차는 잠깐 멈춰섰다. 귀가 찢어지게 악셀 밟는 소리를 내며 그대로 내뺐습니다. 구진사는 쓰러진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만삭이 된 배를 만지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희망이를 부탁해요. 구진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부둣가 주변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새벽녘이라 지나가는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빗속에 저 멀리 울긋불긋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파출소였습니다.
구진사는 천만다행이다 생각했죠. 철철 피 흘리는 아내를 보고 말했어요. 여보, 잠깐만 기다려. 내가 빨리 경찰차 데리고 올게. 그때까지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해. 아내는 눈으로 깜빡였죠. 만삭인 아내를 업고 뛰기엔 너무 무리였거든요. 아내의 얼굴에 빗방울이 튀지 않도록 우산을 받쳐놓고 구진사는 미친 듯이 파출소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박차고 들어간 파출소에서 마주한 건 장기를 두며 농담을 주고받던 경찰들이었습니다. 구진사는 미친놈처럼 정신없이 말했습니다. 아내가 뺑소니에 치였어요. 저기 저 앞에서 빨리 경찰차로 병원에 호송해 주세요. 아니면 죽어요. 지금 빨리요. 그들은 허름한 차림에 절규하는 구진산의 말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차가 지금 누구 모시러 가야 하는지 알아? 오늘 있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있지? 그분 노모 팔순 잔치에 에스코트 가야 할 귀하신 몸이야. 이런 귀한 나라차를 어디 이 당신 같은 따위가 함부로 쓰려고 들어? 만약 시트에 피라도 묻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시대는 유지들의 술잔치는 국가의 일이요. 가난한 민초들의 삶은 그저 들판에 이는 먼지같이 하찮던 시대였죠. 제발 우리 집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어요. 경찰차로 병원까지만, 딱 한 번만 병원까지만 태워주세요. 구진사는 애타게 애원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파출소의 순경들은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했죠. 당신이 우리 목줄 잘리면 책임질 거야? 우리도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야. 오늘 일이 얼마나 중한데 알기나 하고 그래.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그때 소란을 듣고 소장이 나왔습니다. 뭐야? 지금 출발해야 하는데. 야, 황순경 시끄럽게 말고. 택시비나 몇 푼 쥐어줘서 보내. 황순경이라는 작자는 낡은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빼내 구진산 앞에 놓았습니다. 우린 국가 행사에 가야 하니까 정급하면 이 돈으로 택시라도 잡아타든가. 택시회사 전화번호는 저기 보이지? 한 푼이 아쉬운 일용직 노동자 구진사는 그 택시비라도 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억수로 내려 회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초조하게 흘러갔습니다. 10분, 20분, 30분. 초조할 대로 초조해진 그 순간 드디어 전화가 걸렸습니다. 저 여기 파출소 앞인데요. 빨리 와주세요. 네. 택시가 없다고요? 제가 따블. 아니 거기에 따블 드릴 테니 제발 좀 와주세요. 구진사는 다급하게 전화를 끊고 다시 빗속으로 미친 듯 달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제발 아내가 살아만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아내는 그때까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홀로 누워 빗방울을 맞고 있었습니다. 우산은 비바람에 저 멀리 날아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로 물든 아내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구진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내 몸을 흔들어 깨웠지만 그녀는 싸늘하게 식어져 있었습니다. 구진사는 아내를 끌어안고 하늘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그때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는 깜짝 놀라했습니다. 만삭인 싸늘한 아내 몸을 보고 구진산에게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몸속 아이만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그렇게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하나뿐인 아들 현우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시트에 묻은 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도와서, 아니 죽는 순간까지도 애엄마가 몸속 아기만 생각해서 살린 것이라고 했죠. 갓난 아기를 보며 고놈 나중에 지 엄마 같은 아주 헌신적인 사람을 만나겠네 라고 했죠. 그때 그 택시기사의 말이 구진산의 귓가에 아직도 선명합니다. 다음 날
뺑소니 친 가해자를 찾았습니다. 가해자는 칠순 노모의 잔치를 벌인다는 지역 국회의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젊은 아들은 부둣가 나이트클럽에서 새벽녘까지 술을 진탕 마시고 일행들과 호텔방으로 가는 중이었죠. 그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은 수사 기록을 통째로 세탁했습니다. 파출소장은 분노로 실성한 구진산의 가슴팍에 누런 돈 봉투를 꽂으며 반말로 말했습니다. 이거 마누라 목숨값 치곤 국회의원님 댁에서 넉넉히 넣었다. 억울하면 출세하든가 아니면 입 닫고 살아. 안 그러면 너도 다쳐. 그리고 네 갓난 아들도. 돈이면 정이고 법이고 다 살 수 있는 세상인 거 알지? 구진사는 아내의 피가 채 지워지지 않은 손으로 그 돈봉투를 파출소장의 면상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흩날리는 지폐 사이로 그는 신에게 기도하는 대신 스스로 악마가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래, 돈이면 다 된다고? 그렇다면 내가 세상의 모든 돈을 가져주마. 너희 같은 개들이 내 발밑에서 꼬리를 흔들게 만들고 다시는 돈 앞에 정의 따위가 비웃음 당하지 않는 세상을 내 손으로 쥐락펴락해주마. 그 결기로 일궈낸 30조의 제국. 구진산 회장에게 경찰이란 이름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돈에 매수되는 하수인이자 아내를 죽인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견고한 제국에 외아들 현우가 폭탄 같은 선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외아들 현우의 말에 보고서를 보고 있던 구진사는 물었습니다. 그래, 어느 집안이냐? 거창하게 가문까지는 안 따지마. 우리도 썩 훌륭한 집안은 아니니 내 앞길에 디딤돌은 될 수 있는 집안이겠지? 이름은 이지훈, 직업은 강북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입니다. 그 순간 구진산의 손에 쥐어진 만년필이 뚝 하고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썹 하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 현우야,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절대 며느리로 경찰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안 된다. 구진산에게 경찰은 자기 아내를 살해한 살인범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지훈 씨는 다릅니다. 제가 죽을 위기에서 저를 살린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유학 마치고 아버지 회사에 복귀해 매일 야근하던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죽을 뻔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몸을 날려 제 목숨을 구한 여자라고요.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 저도 여기 없었을 거예요. 태어나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가 지금 여기 없는 것처럼요. 현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좋다. 내가 그토록 장담하는 그 여자의 고결함. 내 직접 확인해 주마. 만약 그 아이가 내 시험 앞에서 단 한 번이라도 흔들린다면 넌 미련 없이 그 아이를 포기하고 내가 정해준 길로 갈 것이냐? 그렇게 할 것이냐?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훈이는 그 시험을 모두 통과할 거예요. 그렇게 자신한다면 너는 내가 아무리 혹독한 시험을 내더라도 일절 관여치 말아야 한다. 너는 내가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절대 발설하면 안 된다.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아니요. 알겠어요. 아버지도 지훈 씨가 시험을 통과하면 며느리로 받아들여 줄 것을 약속하세요. 좋다. 둘의 계약은 이렇게 성립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구진사는 평생 일구어온 화려한 껍데기를 잠시 벗어던졌습니다. 5천만 원짜리 시계 대신 고장난 전자시계를 찾고 최고급 원단 코트 대신 실밥이 터진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얼굴에는 검버섯을 그려넣고 신발은 밑창이 다 다른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하고 서글픈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2시 구진사는 지훈이 야간 근무를 서는 강북 파출소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려 공기가 몹시 차가웠습니다. 구진사는 일부러 파출소 앞 가로등 아래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기를 느끼며 몸을 바르르 떠는 노숙 노인의 연기. 지나가는 취객들은 혀를 차며 그를 피해갔습니다. 야, 이 영감탱이야.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순찰차에서 내린 한 경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구진산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제복 입은 놈들 눈엔 내가 그저 귀찮은 쓰레기일 뿐이겠지. 구진산이 속으로 냉소를 머금던 그때였습니다. 김 경장님, 제가 할게요. 들어가서 교대 준비하세요. 맑지만 단단한 목소리. 이지윤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샘 근무로 충혈된 눈을 비비며 구진산에게 다가왔습니다. 구진산은 짐짓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웅얼거리며 몸을 더 떨었습니다. 춥대. 너무 추워. 우리 집이 어디더라. 지윤은 망설임 없이 구진산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닿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진산의 거칠고 찬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어르신, 손이 왜 이렇게 차요? 많이 춥죠?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타드릴게요. 지우는 구진산을 부축해 파출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취객들의 고함으로 시끄러운 파출소 구석, 지우는 자신의 여벌 점퍼를 구진산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구진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구진산의 안경을 뿌옇게 가렸습니다. 이거 드세요. 설탕 많이 넣었으니까 기운 좀 날 거예요. 할아버지, 성함 기억나세요? 구진산은 믹스커피에 첫 모금을 삼켰습니다. 달콤하고 싼 맛. 그 옛날 아내가 타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구진산은 목이 메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그런 노인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주저앉아 구진산의 신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신발끈이 다 풀렸네. 이러니까 자꾸 걸려 넘어지시지. 지우는 수건을 가져와 구진산의 낡은 운동화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내더니 정성스럽게 신발끈을 다시 묶어주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발 아래 무릎 꿇는 사람은 수도 없이 봤지만 낡은 운동화 끈을 묶어주기 위해 기꺼이 무릎을 굽히는 경찰은 처음이었습니다. 구진산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시며 지훈의 정수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꼿꼿하게 펴진 등의 선이 마치 거친 땅을 뚫고 올라온 들꽃처럼 보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 보디가드니까 여기서 푹 쉬고 계세요. 제가 집 꼭 찾아드릴게요. 지우는 휴대용 지문 인식기를 가져왔습니다. 구진사는 비서실장을 통해 미리 가짜 신원 정보를 등록해 두었죠. 찾았다. 할아버지, 아드님이 금방 데리러 오신대요. 잠시 후 낡은 용달차 한 대가 파출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허름한 잠바를 입고 고물상하는 아들로 변장한 비서실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우는 비서의 손을 꼭 잡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드님, 어르신이 빗길에 많이 추우셨나 봐요. 집에 가시면 꼭 따뜻한 물로 조격해드리고 옷 안쪽에 연락처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신발끈 꽉 묶어놨으니까 당분간은 이 신발 꼭 신겨주세요. 넘어지면 큰일 나요. 구진사는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차에 타기 직전 뒤를 돌아보자 지우는 파출소 문 앞까지 나와 밤이슬을 맞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길 잃어버리지 마세요. 또 놀러 오시는 건 환영이에요. 용달차 뒷좌석에 앉은 구진사는 지훈이 묶어준 신발끈이 꽉 조여진 발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곤 장기침을 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혹시 찬 밤 공기에 감기 걸리신 건 아닙니까? 병원에 안 가봐도 되겠습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병원? 아니,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데 병원을 왜 가? 비서실장, 내일은 조금 더 고약하게 굴어봐야겠어. 아직 그 아이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일러. 구진사는 파출소에서 지훈이 묶어준 낡은 운동화를 신발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곧 신어야 하기 때문이었죠. 구진사는 다시금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착한 것과 영리한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비서실장, 고물술에 하나 준비하게. 이번엔 세상에서 가장 낡고 삐걱거리는 놈으로. 며칠 뒤 지훈이 근무하는 파출소 마당 한 구석. 구진사는 다시 낡은 점퍼를 입고 녹슨 리어카 옆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리어카에는 젖은 파지와 빈 병들이 가득했지만 바퀴 하나가 심하게 찌그러져 굴러가지 않는 상태였죠. 파출소 안은 바빴습니다. 취객들의 고함과 사건 사고 접수로 정신없는 와중에 낡은 리어카를 끌고 온 노인의 사소한 민원은 누구의 눈길도 끌지 못했습니다. 구진사는 일부러 파출소 문 밖에서 지나가는 경찰들에게 저기 내 수레가 라며 말을 붙였지만 다들 어르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오세요라며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의 무관심 속에 버려진 듯 고개를 숙이고 있던 구진산.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어머, 지난번 그 할아버지시네. 지훈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넘겨 컵라면을 들고 오던 지훈이 구석에 앉은 그를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지훈은 라면 봉지를 내려놓고 구진산의 앞에 눈높이를 맞춰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신발끈은 안 풀렸는데 왜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앉아 계세요? 리어카가 아파 보이네요. 지훈의 따뜻한 물음에 구진사는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경, 저기 옆집 세탁소 놈이 내가 길가에 세워둔 이 보물 같은 수레를 발로 차서 바퀴를 망가뜨렸어. 내가 가서 따졌더니 되레 늙은이가 길 막는다고. 소리를 지르지 뭐야. 경찰들한테 말해도 들어주는 놈 하나 없고. 사실 이것은 구진산이 미리 설계한 연극이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노인의 작은 억울함을 지훈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는 시험이었습니다. 지훈은 화를 내는 대신 구진산의 거칠고 때 묻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짜 속상하셨겠다. 할아버지한테는 이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다들 바쁘다고 안 들어줘서 마음 많이 상하셨죠? 제가 리어카 좀 볼게요. 지훈은 제복 바지에 흙이 묻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무릎을 꿇어 찌그러진 바퀴를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잔뜩 들고 나왔습니다. 노란색 야광 스티커와 반사판, 그리고 작은 망치와 페인트였습니다. 할아버지, 법대로 해서 옆집 아저씨 경찰서 부르면 할아버지 내일부터 그 아저씨랑 얼굴 어떻게 봐요? 그쵸? 대신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이건 밤길에 할아버지를 지켜주는 마법 스티커예요. 지훈은 망치로 찌그러진 바퀴축을 조심스레 펴더니 리어카 사방에 야광 스티커를 꼼꼼히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녹슨 리어카에 노란색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사실 옆집 아저씨가 찬 게 아니라 밤에 어두워서 리어카가 안 보이니까 부딪히신 걸 거예요. 이 스티커 붙여놓으면 이제 아무도 할아버지 보물 못 건드려요. 제가 리어카 번호판도 멋지게 그려드릴게. 자,
지훈 보디가드 1호차 어때요? 지훈은 리어카 뒤편에 흰색 페인트로 안전 운행이라는 글자와 함께 귀여운 경찰 마크를 그려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법은 사람 때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는 제가 가서 부드럽게 주해 줄게요. 대신 할아버지도 내일부터는 그 아저씨 보면 먼저 웃어주기 약속. 지우는 구진산의 손에 시원한 바카스 한 병을 쥐어주었습니다. 구진산은 멍하니 자신의 리어카를 바라봤습니다. 찌그러진 고물수레가 어느새 동네에서 가장 안전하고 화려한 특수 차량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법전을 들이대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신 노인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어루만지고 이웃과의 화해라는 더 큰 법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진사는 바카스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우 이놈, 정말 제대로 골랐구나. 법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법으로 사람을 감싸 안을 줄 알다니. 하지만 구진사는 다시 눈빛을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자격증은 인성만으로 따는 게 아니니까요. 구진사는 이제 더 거대한 부조리가 덮칠 때 지훈이 어떻게 버티는지 확인하기 위한 다음 판을 준비했습니다. 리어카에 붙은 야광 스티커를 보며 구진사는 잠시 미소 지었지만 이내 차갑게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래, 마음씨 곱고 머리 영특한 건 알겠다. 하지만 지훈아, 내가 상대해야 할 세상은 따뜻한 믹스커피와 바카스만 있는 게 아니란다. 거대한 권력이 내 앞길을 막아설 때, 그때도 내가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그날 밤 강북 파출소 건너편에선 요란한 타이어 굉음과 함께 최고급 외제차 한 대가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던 구진사는 이 뜻하지 않은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순찰 중이던 지훈이 즉각 현장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는 이 지역 유지이자 국회의원의 사촌인 오만석이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던 그는 지훈의 명찰을 툭툭 치며 아나무인으로 굴었습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오만석이야. 대충 치우고 갈 길 가자고. 얼마면 돼? 지훈은 차분하게 음주 측정기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사고를 내셨고 술 냄새가 심하십니다. 측정하셔야 합니다. 순간 오만석이 측정기를 쳐서 날려버리더니 지훈의 뺨을 휘둘러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이 광경을 파출소 건너편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구진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지훈이 고쳐준 리어카를 잠시 세워두고 쉬는 노인인 척 다시 연기에 돌입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훈을 오만석을 현장범으로 파출소까지 연행해 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당찬 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깜짝 놀란 파출소장이 뛰어나와 오만석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지훈을 밀쳐냈습니다. 이게 미쳤나? 감히 회장님을 여기까지 끌고 와. 얼른 사과드려. 지훈은 단호했습니다. 소장님, 음주 사고입니다. 원칙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눈치가 없어. 이분은 우리 지역 VIP라고. VIP. 소장은 지훈을 거칠게 밀쳐내며 구석에 앉아있던 구진산을 가리켰습니다. 너는 저런 노숙자 노인네나 상대해. 오 회장님은 내가 모실 테니까. 오만석은 기세등등하게 지훈을 비웃었습니다. 구진사는 지훈의 눈을 보았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고일 법한데 그녀의 눈은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소장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소장님, 제 눈엔 제 리어카를 고치러 오신 저 어르신이 오늘 우리 파출소의 진짜 VIP입니다.
법 앞에서 줄 서는 순서,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제 옷을 벗기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제 구역에서 법의 순서를 새치기 하는 꼴은 절대 못 봅니다. 파출소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일어난 구진사는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골목 끝 시동을 켠 채 대기하던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구진산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서실장, 들었나? 저 쓰레기 같은 파출소장 놈이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건지. 구진산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훈 양이 지금 소장실에 갇혀 있습니다. 오만석 측 변호사들이 들이닥쳐 지훈 순경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말도 안 되는 징계 절차가 논의 중이랍니다. 바로 손을 쓸까요? 결코 저 아이를 내 집안 며느리로 드릴 일은 없을 거다. 하지만 나와 인연이 닿은 아이가 내 눈앞에서 저런 하찮은 놈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 못해. 구진사는 비서실장에게 서늘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찰청장이나 외부 인사를 부르는 소란은 피워선 안 된다. 그건 품격이 떨어지는 일이야. 대신 오만석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의 주거래 은행에 연락해 내일 오전까지 모든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도록 압박해라. 그리고 저 소장, 저 인간이 그동안 오만석에게 받아 챙긴 장부와 비리 자료들을 싹 다 털어서 감찰팀에 조용히 던져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기세등등하게 지훈을 파면시키려던 파출소장과 오만석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본청 감찰팀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강북 파출소장 최익현, 당신을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소장은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누가 보낸 거야? 감찰팀장은 차가운 눈으로 소장의 계급장을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본인 비리 장부나 신경 쓰시지. 그리고 오만석 씨, 당신도 같이 가줘야겠어. 진산은행에서 당신 사업체들에 대한 대출 회수 통보가 떨어졌더군. 이제 당신은 VIP가 아니라 피의자일 뿐이야. 오만석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구진사는 차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저놈들이 지훈이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해. 하지만 지훈이에게 내 정체는 절대 밝히지 마라. 그 아이는 자기가 믿는 정의가 스스로 승리한 줄 알아야 해. 그래야 그 순진한 신념이 꺾이지 않을 테니까. 잠시 후 유치장 안에서 사직서를 만지작거리던 지훈 앞에 수갑을 찬 채 끌려온 소장과 오만석이 엎드려 울며 불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훈은 영문도 모른 채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정의의 손길이 자신을 구원해 준 것 같은 기분. 하지만 파출소 밖 검은 세단 안에서 지훈을 지켜보던 구진사는 다시 비정한 재벌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1단계는 끝났다. 신념은 확인했으니 이제는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 정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봐야지. 비서실장, 이제 지훈이네 부모님 식당 건드려. 구 회장의 시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잔인한 덫이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죠. 구진산의 차가운 지시와 함께 지훈에게는 상상조차 못한 더 지독한 지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권력에 맞선 결과로 지훈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표창장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파출소 앞에는 정의로운 여경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꽃다발이 놓였지만 지훈은 그 향기를 맡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어머니의 비명 섞인 통곡은 지훈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지훈아, 식당에 사람들이 들이닥쳤어. 다 부수고 있어. 내 아버지가 쓰러졌어. 지훈이 달려간 고향 식당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가 매일 새벽 쓸고 닦던 바닥에는 뚝배기 파편들이 뒹굴었고 벽에는 무단 점유 즉시 퇴거라는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새 건물주가 고용한 명도 집행 대행업체들이 법원 집행관을 앞세워 막무가내로 짐을 빼낸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비극의 시작은 구진산 회장의 방관이었습니다. 그는 건물주가 지훈의 부모님을 상대로 부당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막는 대신 소송의 진행 속도를 은밀히 가속하도록 배후에서 조율했습니다. 인간은 가장 억울할 때 자신의 신념을 내던지는 법이지. 그때도 저 아이가 법을 믿는지 보고 싶구나. 지훈의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삶이 부정당하는 순간 그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중환자실 앞 경찰 제복을 입은 채 앉아있는 지훈에게 원무과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수술 예치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다음 처치가 곤란합니다. 현재 입원비와 수술비를 합치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결제창에 뜬 숫자는 지훈의 전 재산을 비웃듯 컸습니다. 지훈에게는 감당해야 할 돈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식당도 살려야 할 돈이 필요했습니다. 정의를 수호하던 손이 정작 아버지의 목숨줄 앞에서는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한편 구진사는 병원 근처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 세단 안에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아이패드를 내밀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순경이 대출을 알아보고 있지만 한도가 부족합니다. 구진사는 창밖의 병원 건물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법이 밥 먹여주냐고 물었을 때 저 아이는 뭐라고 대답할까? 비서실장, 준비한 정보는 아직 꺼내지 마. 인간은 가장 비참할 때 비로소 지름길을 찾는 법이니까. 구진사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우연히 약을 타러 온 노인처럼 지훈의 주변을 서성이다 벤치에 고개를 숙이고 앉은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이, 경찰 아가씨. 여기서 또 보네. 나도 혈압약 타러 왔다가 얼굴이 너무 안 좋길래 와봤어. 무슨 일 있어? 지훈은 눈물을 닦으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일이 좀 꼬여서요. 구진사는 짐짓 안타까운 척하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아, 경찰 아가씨. 아, 이순경이라고 불러도 되나? 아, 저번에도 이순경이라고 부르긴 했지. 지훈은 내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순경, 세상 참 야박하지? 내가 아까 원무과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네. 건물주 놈이 정치인한테 줄을 대서 이 소송을 조작했다며? 자네 경찰이잖아. 그놈 뒷조사 한 번만 제대로 해서 약점 잡으면 식당 소송이고 뭐고 다 취하할 텐데. 왜 가만히 있어? 사실 내 아들이 고물상하면서 들은 건데 건물주 놈이 아주 나쁜 놈이라며? 가족을 위해서 그 정도 융통성도 못 부려? 법 지킨다고 뺨까지 맞아가며 버텼는데 정작 내 아버지가 쓰러진 이 법은 아무런 힘이 없잖아. 구진산의 말은 달콤한 독약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지만 전 그렇게 안 배워서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경찰 된 날 그러셨어요. 법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유일한 울타리라고. 제가 그 울타리를 제 마음대로 부수면 나중에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또 울게 될 거예요. 전 법이 밥 먹여주지 않아도 그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남을 거예요. 지훈은 눈물을 닦고 스스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법률구조공단과 경찰 내부 게시판을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명도 집행 과정의 절차적 오류를 스스로 찾아냈고 밤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결국 지우는 일주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버지를 지켜낸 것입니다. 구진사는 주차장에서 지훈이 운전하는 순찰차가 당당하게 나가는 것을 보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착한 줄만 알았더니 아니구나. 법을 믿는 게 아니라 법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아이였어. 하지만 비서실장, 이제부터가 진짜다. 몸으로 때우는 건 한계가 있어. 이제는 그녀의 인생 전체를 보상해주겠다는 거대한 제안 앞에서도 그녀가 그 담장을 지킬 수 있을지 보자고. 구진사는 이제 지훈의 앞에 정보가 아닌 거대한 황금의 늪을 직접 던져주기로 했습니다. 지훈이 스스로의 힘으로 식당의 집행정지를 이끌어냈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아버지는 1차 수술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와 고가의 약값은 매일같이 지훈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순경 월급을 합쳐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파출소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지훈의 앞을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가로막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단정한 수트 차림에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건물주와 오만석 측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지훈 순경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버님 병원비에 식당 수리비에 순경 월급으로는 감당 안 되실 텐데. 남자는 지훈을 인근의 한적한 공원으로 안내하더니 벤치 위에 가죽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직 지퍼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훈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5만원권 다발이 가방 안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10억입니다. 이번 사건 오만석 씨의 음주운전 기록과 폭행 사실. 그거 딱 한 줄만 실수였다고 보고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돈이면 아버님을 미국 최고 병원으로 모실 수 있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그건 원래 가진 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순경님도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시죠. 10억은 지훈이 평생을 이래도 만져보지 못할,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그 돈뭉치를 보는 순간 지훈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돈이면 지금 당장 중환자실 창밖에서 울고 있는 엄마에게 작은 집을 사줄 수 있고 아버지의 주치의를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데.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구진사는 멀리 주차된 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지훈의 흔들리는 눈빛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흔들려야 인간이지. 10억 앞에서도 무덤덤하면 그건 성인군자가 아니라 기계일 뿐이야. 지훈아, 내 효심이 내 정의감을 이길 수 있을까? 남자는 지훈의 침묵을 긍정으로 해석했는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지훈의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자, 가져가세요. 이건 뇌물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위로금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소장님도 이미 우리 쪽 사람인데 누가 당신을 의심하겠습니까? 그 순간 지훈은 남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벤치 아래로 밀어 던져버렸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목숨값이 겨우 이딴 종이 뭉치인 줄 아십니까? 당신들이 던져준 이 돈으로 아버지를 살리면 우리 아버지가 깨어나서 절 보며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 딸이 돈에 영혼을 팔아 나를 살렸구나 하며 평생을 괴로워하실 거예요. 전 우리 아버지 딸로 남고 싶지
당신들 같은 괴물들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우는 가방 안에 돈뭉치를 하나 꺼내 남자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이 돈 들고 당장 꺼지세요. 그리고 전할 말이 있습니다. 법이 밥 먹여주지 않아도 전 그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당신들 같은 인간들한테 또 무시당하지 않으니까요.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결제해야 할 약값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공원 가로등 아래 멈춰서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정의를 지켰다는 뿌듯함보다 부모를 향한 미안함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구진사는 차 안에서 보고를 전해 듣고 말없이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대체 왜 저 아이는 돈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지?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게 대체 뭐란 말이냐? 구진산의 불신은 이제 경외심을 넘어선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돈의 왕국이 고작 이름 없는 순경의 낡은 제복 앞에서 부정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서실장, 이제 돈은 소용없다. 저 아이를 사회적으로 매장해. 언론을 움직여서 뇌물받은 비리 여경으로 조작해라. 전 국민의 침뱉음을 받으면서도 그 제복을 지킬 수 있는지, 그 고독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지 봐야겠다. 구진산의 명령은 비정했습니다. 이제 지훈에게 닥칠 시련은 가난이 아니라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는 명예의 파괴였습니다. 구진산 회장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시험을 넘어선 집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10억이라는 거액을 눈앞에서 밀어낸 지훈의 행동은 그가 70년 평생 구축해온 물질 만능주의라는 성벽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구진사는 서재의 어두운 조명 아래서 비서실장이 올린 보고서를 읽으며 낮게 의졸였습니다. 돈으로 안 된다면 그 다음은 명예다. 인간은 굶주림은 참아도 세상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그 고독은 못 참는 법이지. 비서실장, 시작해라. 가장 화려한 꽃을 가장 더러운 진흙탕에 처박는 거다. 다음 날 아침 평온하던 지훈의 일상은 단 한 편의 자극적인 기사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가 걸렸습니다. 단독. 정의로운 여경의 두 얼굴. 뒤로는 재벌가 뒷배 등에 업고 보복수사. 기사 내용은 교묘했습니다. 지훈이 최근 해결한 지역유지 5만 석의 사건을 두고 사실은 지훈이 어느 재벌가의 사주를 받아 표적 수사를 진행했으며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챙기려다 들통나자 정의로운 경찰 코스프레를 하며 자진 신고를 한 것이라는 왜곡된 보도였습니다. 여기에 과거 지훈이 식당 건물주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벌였던 일까지 경찰 권력을 남용해 선량한 건물주를 압박한 사례로 등갑했습니다. 구진산이 매수한 언론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짜 뉴스들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이순경,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출근한 파출소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훈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박수를 치던 동료들의 시선은 이제 경멸과 의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지훈의 얼굴 사진이 퍼져나갔고 여경이 그렇지 뭐 꽃뱀 경찰 같은 입에 담기조차 힘든 악성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지훈은 폭풍 후 한복판에 홀로 선 기분이었습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직은 여론이 악화되자마자 지훈을 직위 해제 처분하고 대기 발령을 내렸습니다. 이지훈 순경, 당장 총기랑 배지 반납해.
감찰 조사 끝날 때까지 파출소 근처에도 오지 마.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계급장을 떼어내는 듯한 수모를 당한 지우는 텅 빈 파출소 문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유튜버들과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달려들었습니다. 이지훈 씨, 진짜로 뒷돈 받으셨습니까? 부모님 식당 지키려고 권력 남용하신 거 맞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정의로운 척 연기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플래시 세례가 지훈의 눈을 찔렀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는 대신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비록 제복은 입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밝혀줄 것입니다. 그녀는 군중 사이를 뚫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아버지가 계신 병원 중환자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 TV에서도 지훈의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TV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여자가 저 여자야? 무섭네 진짜. 지훈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앉아 차가운 벤치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때 낡은 점퍼를 입은 구진산이 슬며시 다가와 지훈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들이 던진 계란 자국이 묻은 어깨를 닦아주었습니다. 이순경, 많이 힘들지? 세상이 자네를 버렸구먼. 자네가 지키려던 그 법과 정의가 정작 자네가 필요할 때는 왜 이렇게 잔인한가 몰라. 구진사는 짐짓 동정 어린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구진산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지훈 씨죠? 진산그룹 비서실장 최강욱이라고 합니다. 실은 이 일은 진산그룹 구진산 회장님이 아들 현우 군과 지훈 씨의 결혼을 막기 위해 벌인 일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비서실장은 옆에 있는 노인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구진산 회장님께서 전해달랍니다. 아들과 헤어지기만 하면 이지훈 순경의 명예고 뭐고 다 회복시켜주고 아예 해외로 나가서 부모님과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요. 왜 이 고생을 하십니까? 이 또한 구진산이 비서실장에게 시킨 연극이었죠.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가장 편하게 포기시키는 방법이었죠.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은 지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현우 씨의 아버님, 구진산 회장님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의 저로 그분께 보여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우 씨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현우 씨의 아버님이라면 절대 그런 분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언가 말씀 못하실 사정이 있으시겠지요. 구진사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증오나 원망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구진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전 사람들이 절 몰라주는 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저를 속이는 건 못 참겠어요. 저를 손가락질하는 저분들, 사실은 정의가 살아있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분들이에요. 단지 거짓말에 속았을 뿐이죠.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저분들은 영원히 경찰은 다 썩었어라고 믿으며 사시게 될 거예요. 전 그게 더 무서워요. 지훈은 구진산의 손수건을 정중히 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물으실 거예요. 지훈아, 너 당당하니? 라고요. 전 그때 웃으며 그렇다고 말할 거예요. 세상이 돌을 던져도 제 영혼에는 상처 하나 안 났으니까요.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대기 발령 중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파출소 정문 앞으로 가서 1인 시위를 하는 억울한 민원인의 옆자리에 앉아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민들은 그녀에게 침을 뱉고 욕을 했지만 지우는 묵묵히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노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구진사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이었습니다. 10억으로도 전국적인 마녀사냥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저 여자의 명예.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평판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빛이었습니다. 비서실장, 저 아이는 괴물인가 아니면 천사인가? 구진사는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지훈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 바로 아들 현우와의 사랑이었습니다. 구진사는 지훈이 지키고자 하는 그 숭고한 명예가 사랑하는 사람의 파멸 앞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가장 비정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뒤뜰, 지훈은 지친 몸을 이끌고 나무 아래 앉아 현우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지훈아, 세상 모두가 너를 욕해도 나는 알아.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내 영혼의 안식처야. 조금만 견뎌줘. 지훈은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아주 작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예를 지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독하지만 가장 찬란한 미소였습니다. 지훈과 현우의 연애가 시작된 지 10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에게 고백했었습니다. 지훈아, 사실 우리 아버지는 진산그룹의 구진산 회장님이야. 워낙 은둔형이시고 얼굴 공개를 꺼리셔서 뉴스에도 잘 안 나오시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분 중 한 분이지. 내가 그 집안의 아들이라는 게 내게 짐이 될까봐 말 못했어. 당시 지우는 떡볶이를 먹다 말고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에이, 현우 씨. 우리 아빠는 국밥집 회장님인데 난 진상그룹 상무 이현우가 아니라 내 앞에서 떡볶이 국물 튀겨가며 웃는 이현우가 좋은 거예요. 아버님이 무서우면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나 경찰인 거 잊었어요? 지우는 구진산이라는 이름이 가진 권력은 알았지만 그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현우 씨를 힘들게 하는 엄격한 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했죠. 파출소에 매일 오는 그 흙먼지 묻은 리어카 할아버지가 그 거물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지훈이 보여준 당당함은 현우에게 구원이었고 이 보고를 전해 들은 구진산에게는 불쾌한 오만이었습니다. 구진산은 생각했습니다. 배경을 알고도 태어난 척하는 건 나중에 더 큰 것을 요구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 뿐이다. 구진산은 이제 그 지훈의 전략적 당당함이 사랑하는 남자의 추락 앞에서도 유지될지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직이 해제되어 아버지가 계신 병원 뒷마당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던 지훈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진상그룹의 문장이 새겨진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지훈 씨, 저희 회장님의 마지막 제안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비서실장은 지훈에게 태블릿 PC 한 대를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현우가 자신의 짐을 싸서 그룹 사옥에서 쫓겨나듯 나오는 장면과 현우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고 파면을 요구하는 이사회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 상무님이 재벌가 아들이라는 거 알고 계셨죠? 하지만 이제 보십시오. 당신이라는 들꽃 하나 때문에 상무님은 그 화려한 왕관을 빼앗기고 길바닥으로 내쫓기게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현우 상무님이 평생 일궈온 모든 커리어와 미래가 낙오자로 전락하는 게 그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입니까?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경찰이라 정의를 찾겠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상무님은 평생 남의 밑에서 살거나 돈 없이 살아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당신 옆에서 고단한 현실을 견디며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사랑은 배고픔 앞에서 가장 먼저 죽는 법입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어 비릿한 피 맛을 느꼈습니다. 현우가 자신을 위해 진산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먼저 상무님을 떠나십시오. 사실 나는 당신이 진산그룹 아들이라서 접근했다. 그런데 이제 빈털터리가 된 당신은 매력이 없다고 차갑게 말하며 돌아서세요. 당신이 악역이 되어 상무님의 자존심을 짓밟으면 회장님께서 상무님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겁니다. 당신의 이별 선언 한마디면 상무님은 다시 진산의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 텅 빈 옥탑방에서 현우를 만났습니다. 현우는 평소 입던 명품 수트가 아닌 시장에서 산 듯한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지만 지훈을 보는 눈만큼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지훈아,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신용카드도 정지됐고 차도 뺏겼어. 우리 아버지 정말 무서운 분이거든. 아마 나 이제 평생 고향 식당에서 배달하며 살아야 할지도 몰라. 그래도 나랑 같이 있어줄래? 현우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지훈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훈은 비서실장이 일러준 대로 모진 말을 내뱉어야 했습니다. 말해야 해. 현우 씨를 다시 화려한 성으로 보내주려면 내가 괴물이 되어야 해. 지훈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현우의 눈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맑은 눈을 마주하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준비했던 가시, 돋친 말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현우의 손을 뿌리치는 대신 오히려 그 마른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현우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현우 씨가 가진 그 대단한 배경을 다 잃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근데요, 나 거짓말 못하겠어요. 나 현우 씨가 재벌 아들이라서 옆에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재벌 이현우는 내가 지켜줄 필요가 없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현우는 세상에서 제일 지켜주고 싶은 내 시민이에요.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현우 씨, 나 제복은 뺏겼어도 마음속 계급장은 안 뺏겼어요. 내가 현우 씨 보디가드 해줄게요. 우리 아버지 식당에서 같이 땀 흘리고 정직하게 벌어서 밥 먹어요. 나 재벌가 며느리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현우 씨 마누라만 할 수 있게 해줘요. 지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현우는 그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옥탑방의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CCTV로 실시간 지켜보던 구진산 회장은 서재의 스탠드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자신의 돈과 권력이 고작 옥탑방에 눈물 젖은 약속 하나에 패배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안 무너지는 거야? 돈도 명예도 아들의 미래까지 인질로 잡았는데 왜 저 계집애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 아들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거냐고. 구진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광기 섞인 호기심뿐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공포 앞에서도 저 고결함이 유지될 수 있을지. 비서실장, 이제 연극은 끝났다. 직접 피를 봐야겠어. 저 아이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유효한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다. 내가 직접 나선다. 구진사는 낡은 점퍼를 다시 챙겨 입었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재개발 구역의 폐허.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운 골목 사이로 낡은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삐걱, 삐걱. 구진사는 낡은 리어카 손잡이를 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사실 이 장소는 지훈을 유인하기 위해 그가 직접 선정한 연극의 무대였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순경, 나야. 리어카 노인. 나 지금 우범 지역 골목인데 이상한 놈들이 따라오는 것 같아. 무서워서 죽겠어. 좀 와줄 수 있나? 지훈은 직이 해제되어 권총도 수갑도 없었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낡은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맸습니다. 지훈에게 이 할아버지는 진상그룹 구진산 회장이 아니라 신발끈을 묶어줬던 그 가여운 할아버지였을 뿐입니다. 할아버지, 거기 꼼짝 말고 계세요. 제가 지금 가요. 그녀는 구진산이 쳐놓은 거대한 덫속으로 단 한 걸음의 망설임도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훈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계획대로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구진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구진산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지훈아. 여기서 내 본 모습을 보여다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이 가짜 위협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지훈은 망설임 없이 사내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춰요. 경찰입니다. 지훈은 가짜 괴한들을 유도 기술로 가볍게 제압하며 구진산을 뒤로 숨겼습니다. 구진산은 지훈의 꿋꿋한 뒷모습을 보며 죽음의 위협도 넘어서는 건가 생각하던 그 찰나였습니다. 연극은 여기까지다. 구 회장. 어둠 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진산이 고용한 가짜 괴한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어깨와 다리에는 깊은 자상이 입혀졌고 진짜 피가 바닥을 적셨습니다. 구진산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4명의 사내. 그들이 손에 든 것은 연극용 소품이 아니라 달빛을 받아 서슬퍼런 안광을 내뿜는 징검이었습니다. 너희들 뭐야? 내 경호원들은 어디 갔어? 구진산이 비명을 질렀지만 사내들은 대답 대신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구진산의 재산을 노리고 그의 동선을 파악해온 실제 반대파의 킬러들이었습니다. 연극이 진짜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뒤로 물러나세요. 이 사람들, 아까 그 사람들이랑 달라요. 지훈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선 자들은 사람을 죽여본 자들의 눈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킬러 한 명이 지훈의 가슴팍을 향해 장검을 내뻗었습니다. 지훈은 옆에 있던 낡은 리어카의 쇠파이프를 뽑아내어 간신히 칼날을 막아냈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지훈의 가냘픈 팔이 충격으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야, 계집애치고는 반응이 빠르네. 하지만 그 막대기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사내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지훈은 맨몸으로 구진산의 앞을 지켰습니다.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지훈의 얇은 셔츠가 찢어지고 붉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지훈의 어깨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지훈아, 도망가.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쟤들은 진짜 킬러들이라고. 구진산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꾸민 이 미친 연극 때문에 지훈이 죽게 생겼다는 사실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피가 흐르는 팔로 구진산을 감싸 안으며 오히려 더 깊숙이 골목 안쪽으로 그를 밀어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눈 감으세요. 제가
제가 죽기 전엔 절대 못 데려갑니다. 지우는 쇠파이프 하나의 의지에 4명의 칼잡이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칼끝이 지훈의 허벅지를 찔렀고 그녀는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몸을 던져 킬러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유도 기술로 한 명을 바닥에 맺혔지만 다른 한 명의 칼날이 지훈의 등 뒤를 향했습니다. 아! 지훈의 비명이 골목을 찢었습니다. 지훈의 등에 깊은 자상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 고통 속에서도 구진산을 향해 날아오는 칼날을 손으로 잡아챘습니다. 지훈의 손바닥에서 피가 분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뭐라고? 내 목숨을 왜 걸어? 구진산은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수조원 자산으로도 살 수 없었던 것, 평생 돈으로만 세상을 보려 했던 자신의 오만을 깨뜨린 것은 고작 20대 여경의 숭고한 피였습니다. 지우는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와중에도 구진산의 점퍼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었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할아버지, 저 경찰이잖아요. 경찰은 시민 버리고 도망 안 가요. 그거 제가 지키기로 한 약속이에요. 지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킬러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킬러가 짜증스럽게 칼을 치켜들고 지훈의 심장을 겨누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강렬한 서치라이트와 함께 사이렌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훈이 현장에 오기 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현우에게 미리 위치를 전송해 두었던 것입니다. 현우와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킬러들은 당황하며 흩어졌습니다. 지훈은 안도감에 그대로 구진산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진산은 피투성이가 된 지훈을 안고 가슴을 쳤습니다. 지훈아, 정신 차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눈 좀 떠봐라. 현우가 달려와 쓰러진 지훈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훈은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구진산의 손을 꼭 잡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다행이다. 안 다치셔서 이제 안 무서워하셔도 돼요. 지훈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재벌 회장 구진산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통곡이 재개발 구역의 어둠을 찢었습니다. 구진산은 지훈이 흘린 피로 젖은 자신의 점퍼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시험하려 했던 그 정의와 법은 높은 빌딩이나 두꺼운 법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녀린 아이의 뜨거운 심장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술실 문 위에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 피칠갑이 된 낡은 점퍼를 입은 구진산이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지훈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일단 옷부터 갈아입으시죠. 비서실장이 깨끗한 수트를 가져왔습니다. 수행비서의 말에도 구진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에 묻은 피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피는 자신이 시킨 지독한 시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음 앞에서도 정의를 외칠 수 있느냐고 물었던 자신의 오만이 지훈의 가슴에 진짜 칼날을 꽂아버린 것입니다. 비서실장, 구진산의 목소리가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예, 회장님. 내가 괴물이었다. 사람을 믿지 못해 그 맑은 아이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건 바로 나였어. 구진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깨에 걸쳐져 있던 낡은 점퍼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내민 최고급 코트를 걸쳤습니다.
낡은 노인의 눈빛은 사라지고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포식자의 서늘한 안광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괴물인 것과 별개로 감히 내 집안 사람이 될 아이를 진짜로 죽이려 한 놈들은 용서가 안 되는군. 그리고 지훈이가 피를 흘리는 동안 뒤에서 비웃으며 기사를 써대고 뇌물을 받아 챙긴 인간들. 그놈들부터 처리해야겠다. 구진사는 병원 복도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나 구진산이네. 지금 당장 강북 지역 언론사들 그리고 오만석 사건 배후에 있던 국회의원 놈들까지 싹 다 털어버려. 명분? 내 며느리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명분이 무슨 상관인가.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그놈들 전부 수갑 채워 내 앞에 데려와. 구진산의 분노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지훈을 마녀 사냥했던 언론사의 사주를 직접 찾아가 그들이 가진 모든 주식을 종이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처절한 심판은 지훈을 위험에 빠뜨렸던 킬러들의 배후에게 내려졌습니다. 구진사는 그들이 숨어있던 아지트를 진상그룹의 자금력을 동원해 통째로 사들인 뒤 그 자리에서 불도저로 밀어버리게 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말이죠. 내 며느리가 피 한 방울을 흘렸다면 너희는 인생 전체를 내놓아야 할 거다. 복수가 폭풍처럼 몰아치는 동안에도 구진사는 수술실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통에 빠진 현우에게 구진산이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졌다. 내가 고른 저 아이가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버티게 하는 마지막 기둥이었어. 새벽녘 수술실에 불이 꺼지고 의사가 지치고 힘든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행히 장기를 비껴갔어요. 정말 강한 분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구진산 회장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댔습니다. 수조원의 계약을 따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구진산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창백하게 누워있는 지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약속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내 앞길에 돌멩이 하나도 남지 않게 내가 다 치워주마. 내가 지키고자 했던 그 법과 정의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마. 구진사는 비서실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준비해라. 상견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정의로운 자리를 만들어. 그리고 내 정체는 그때 직접 밝히겠다. 지훈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다시 기적처럼 파출소로 복귀하기까지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진사는 그동안 그림자처럼 숨어 지훈의 앞길을 가로막던 모든 장애물을 치웠습니다. 지훈을 비난하던 가짜 뉴스들은 정정보도라는 이름의 사과문으로 대체되었고 부패한 소장과 유지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응징당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그 모든 기적이 진실의 힘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리어카 할아버지는 그날 밤 이후 소식이 끊긴 걱정되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현우 씨, 우리 아버님 뵈러 가는 거 정말 괜찮을까요? 저 사실 좀 무서워요. 저 때문에 현우 씨가 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버님이 절 얼마나 미워하실지. 지훈은 흉터가 남은 어깨를 매만지며 걱정스러운 듯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는 지훈의 손을 꼭 쥐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지훈아. 우리 아버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분이실 거야. 이제 다 알게 되셨거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진산그룹 소유의 최고급 한옥 영빈관이었습니다. 평소 국밥집 며느리를 원하던 지훈에겐 너무나 과분한 장소였죠. 지훈은 잔뜩 긴장한 채 현우의 안내를 받아
육중한 대문을 지나 상견례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쪽 상석에 한 남자가 뒷모습을 보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수트, 흐트러짐 없는 뒷모습.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이지훈 순경입니다. 부족한 저 때문에 현우 씨가 큰 고초를 겪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지훈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상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부족하다니. 내 집안에 들어오기엔 자네가 너무 과분해서 탈이지. 익숙한 목소리. 지우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무서운 회장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가에 인자한 주름이 가득하고 손등에는 흙먼지 대신 정성껏 관리된 온기가 서린. 하지만 분명히 며칠 전까지 지훈이 신발끈을 묶어줬던 그 리어카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지훈은 제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만 깜빡였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왜 여기? 회장님이. 어떻게? 구진산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훈의 앞에 서서 지훈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는 거인이 고작 25순경 앞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지훈아, 이 못난 시아비가 지은 죄가 너무 많구나. 사람을 믿지 못해 너를 시험했고 내 아들의 사랑을 의심해 너를 사지로 몰아넣었어.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칼날 앞에서도 너는 꺾이지 않았는데 나는 내 오만함에 눈이 멀어 너라는 보석을 알아보지 못했어. 구진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묶어준 그 신발끈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법이 밥 먹여주지 않아도 그 법을 지키겠다던 내 말이 4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내 심장을 녹였어. 이제 이 구진산의 법은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따뜻한 신념이다. 지우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배신감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켜냈던 그 가여운 노인이 무사하다는 것, 그리고 그 노인이 사실은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예비 시아버지였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아버님, 전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군가의 아버지가 위험에 처하셨는데 경찰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지훈의 대답에 구진사는 허허 웃으며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바로 그 마음이다. 내가 평생 돈으로 사려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사실은 이렇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자, 이제 이 낡은 운동화는 벗고 이 시아비가 준비한 꽃신을 신어주겠니? 구진사는 지훈에게 최고급 수제화가 아닌 지훈이 평소 신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튼튼하고 좋은 새 운동화를 선물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됐다고 해서 내 신념을 굽히지 마라. 넌 현장을 지킬 때 가장 아름다우니까. 대신 이제는 내 뒤에 나 구진산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내가 정의를 휘두를 때 그 어떤 권력도 너를 흔들지 못하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마. 그날 이후 대한민국 경찰 조직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상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을 위한 복지재단이 설립되었고 지훈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당당한 재벌가 며느리 순경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지훈은 오늘도 낡은 순찰차에 오르며 생각합니다. 자신이 얻은 것은 시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그 완고한 거인의 마음을 돌려세운 정직의 승리였다는 것을요. 파출소 앞 낡은 벤치에는
오늘도 한 노인이 앉아 며느리가 타주는 300원짜리 믹스커피를 기다립니다. 아버님, 커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설탕 덜 넣었어요. 허허, 잔소리는. 알았다, 이순경. 봄바람을 타고 퍼지는 달콤한 커피 향기처럼 지훈이 지켜낸 정의는 이제 진산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넘어온 세상으로 따뜻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